안녕하세요. 니체 자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36번째 영상입니다. 자라투스라는 그산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숲을 지나서 도시로 들어가서 그 시장에 가니까 수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밧줄 타기를 구경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라투스라는 이버맨시 철학을 이제 전개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거기에 몰려있던 사람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라투스라는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면서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기를, 거기에 모인 그 무리 군중들 모여있는 사람들은 인간 말종들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개 돼지 인간 말종들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체가 당시에 19세기에 니체는 그 서양 문명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태를, 그러니까 이버맨시를 지향하지 않는 사람들, 이버맨시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인간 말종이라고, 이렇게 이게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 말종의 특성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인간 말종들은 일단은 그 자신의 어떤 그 이버맨시로의 삶을 살기 위한 자기 창조 삶을 살질 않기 때문에 특색이 없는 거죠. 자기의 그 개인적인 창조적 특색, 예술가로서의 특색이 없다 보니까 색깔이 다 비슷한 색깔로 가는. 그러니까 이게 무리를 지은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그 초국하는 힘이 없다 보니까, 힘이 없으면 어때? 혼자서 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제 세력을 구성을 한다는, 세력권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것이 개돼지 무리들을 구성을 하게 된다는 게 이게 첫 번째 특성이고, 그러니까 자신이 약하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는 거죠. 개체적으로 약한 상태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사실은 기독교는 이미 이 세계가 신화 종교적 세계를 넘어서서 이때가 정신권이 분화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오성, 이성 능력, 인간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성과 이성 능력을 이제 찬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과학적 합리주의가 들어오고, 그리고 인간 해방들이 일어나는 거죠. 노예 해방이라든가 또는 뭐 여성 해방이라든가 뭐 어린아이들 해방이라든가 뭐 이런 그 해방 운동, 인간 해방 운동이 일어나면서 자기 개체적인 자아들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에고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자아 상태가 이제는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스스로 자신이 창조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은 없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무리를 구성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그 자아 상태를 커버하는, 그러니까 자기 방어 기제로서 교양을 쌓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큰 특징이 바로 그 개돼지 무리를 구성한다. 무리를 그다음에 자기 방어 기제로서 교양이라는 걸 쌓아가지고 마치 자기 자아가 매우 뛰어난 것처럼 이렇게 거치장을 화려하게 꾸민다. 그래서 이것을 데카당스적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당시 사회가, 서양 사회가 산업혁명,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과학기술 혁명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다 보니까 도시들이 번창을 하고, 그러면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아니에요. 모여들고 도시로 집중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려다 보니까 각 공장이나 뭐 이런 데 일터, 또 아니면 회사 같은 데 가가지고 사무원으로 뭐 일한다거나 뭐 이렇게 어떤 조직이 대규모가 되면서 거기에 하나의 대중으로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들로서 참여하다 보니까 노동자 사회가 열리게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그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 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따지면 뭐 학교 같은 것도 일종의 공장이죠. 사람을 찍어내는 교육이라는 것도 공장과 같이 찍어내가지고 탁 생산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대량 생산 체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런 대량 생산, 대량으로 똑같은 노동을 투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생산 개념, 이걸 보통 2차 산업혁명이라고 보통 이런 단계라고 보는데, 이거를 우리가 경제학적으로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
그런 형태의 그 산업 형태라고 하는 거죠. 지배하는 산업 형태니까 되게 우리가 지금 오늘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마르크스주의도 이제는 마르크스주의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는 뭐냐면은 농업 산업, 농업 공업의 그 노동 형태,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그 노동가치설이라는 걸 얘기할 때 그 노동가치의 그 노동은 수학체감 법칙, 수학체감의 법칙이 지배하는 노동의 개념에서 이걸 토대를 두고 사실은 그의 논리가 전개가 된 거예요. 자본론을 잘 읽어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수학체감의 법칙이 지배하는 노동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완전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당시에 우리가 지나온 그 산업혁명 시대, 이것은 이제 근대화라고 그러는데 근대화 시대의 노동 형태가 이런 거니까 이제 마르크스주의 같은 게 이제는 이런 노동의 형태를 그 분석을 해가지고 그 아담 스미스 이제 국부론에 토대를 해가지고 그걸 계속 이제 노동 가치와 노동이 하는 역할, 그리고 자본가의 역할을 분석을 해가지고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을 전개를 한 건데 바로 저는 요런 데서 고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시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거는 마르크스주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일단 노동을 보는 관점이 아주 심각한 그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게 원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런 개념, 어쨌거나 이 수학체감의 법칙이 지배하는 노동의 개념의 그 산업사회를 기초로 해가지고 지금 니체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색이 없이 그런 산업에 투입이 되고 대량 생산을 만들어내는 이런 그런 무리 군중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신화 종교적 단계에서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 그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서양 사회에서는 기독교적으로 뭔가 의지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산업혁명과 이런 어떤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과학기술, 오성과 이성을 기술 수단으로 쓰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종교라는 것이 터무니없는 거지.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이 있고 실증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과 종교가 틀린 점이 뭐예요? 과학이든 종교든 나름대로 이론 체계, 이데올로기 체계는 있는 거예요. 이론이 있다는 거죠. 이론은 있다. 근데 이론이 있는데 과학이라는 것은 실증이 된다는 거예요. 실증이라는 건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그 구체적인 증거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실증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과학이는 거죠. 이게 과학인데 지금 종교는 이론은 있는데 실증이 없다는 거죠. 실증이 없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그런 신화적인 얘기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든가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이라든가 사실 또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집트까지 40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그냥 걸어가도 한 일주일이면 아무리 늦어도 한 달이면 걸어갈 거리를 40년을 갔다? 바다를 건너갔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화적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실증이 없는 얘기들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날 이제는 그런 것을 역사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굴을 해보면은 유대인의 역사가 사실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뻥튄 하나의 소설과 같은 얘기들이었다고 하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계속 이제 과학적인 어떤 그런 접근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신화 종교적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실증이 없는 한마디로 허황된 얘기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제 과학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는 들어주더라도 그래? 근데 그거는 다 헛소리야 이런 식으로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과학적인 어떤 그 오성과 이성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잘 따져보면 여러분이 이론은 있고 실증은 되는 게 과학인데 과학이 어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는 지침은 없다는 거지. 이 과학은 뭐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지침이 없잖아. 뭐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그게 없대. 그냥 하나의 그 우주자연의 그 또는 사회 법칙 뭐 여러 가지 그 법칙들로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냥 법칙일 뿐이지.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제시해 주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그 신화 종교적 단계를 벗어나게는 해줬지만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도덕적 명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제시해주는 그런 거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완전히 불균형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뭔가 의지할 만한 그 도덕적 명제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보강을 한다는 거예요. 교양이라는 거로 가지고 이건 이제 보강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양을 방어기제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요런 상태, 그러니까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해서 우리가 산업혁명 시대에서 근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무리들이 도시화가 되면서 몰려들어서 지금 사회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면서 과거의 그 신화 종교적 단계에서 인간을 해방을 시켰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무리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보존을 하고 교양으로서 방어를 하는 체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니체가 이제는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근데 니체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런 인간 개개인 안에서 결국 우리가 짐승의 상태에서 위범의시로 가려면은 이런 상태를 이겨내야 하는데 그걸 이겨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는 중요한 얘기 언급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책에서 쓴 게 춤추는 별 하나를 분만하려면 자기 내면에 혼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 표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했었는데 다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 산업혁명이 이렇게 전개를 할 때 우리는 과학기술적인 이론 체계가 발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니체도 과학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과학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니체의 짜라쭈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 텍스트 자체가 또 보면은 일종의 산문시 형태로 이렇게 주로 구성이 돼 있다. 문학 작품이죠. 어떻게 보면은 문학 작품이면서 철학책이기도 한데 이것을 좀 더 엄밀한 그 철학적 사유 체계로 재구성을 하려고 니체는 힘의 의지 또는 가치전도의 철학 뭐 이런 이름으로 자기가 책을 또 쓰려고 구상을 엄청 했었어요. 그 유고집을 보면 그 자료를 많이 모으고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결국 실패를 했죠. 근데 힘의 의지 가치전도의 철학이라는 건 이 책을 쓸 때에 그 공부를 했던 것들이 이제 과학이론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죠. 과학이론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그걸 보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는 실패를 한 거죠. 실패를 하고 여기서 끝났지만은 다른 책 쓰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은 요때 바로 19세기에 본격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던 그 과학 그 기초과학이 바로 연력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력학이라는 게 이제 thermodynamics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thermodynamics라다 연력학. 그래서 연력학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오면서 근데 연력학을 니체는 몰랐죠. 근데 연력학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뉴턴 역학은 그 18세기 중반에 나온 거고 니체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전자기 역학 그러니까 뉴턴의 그 역학 그다음에 그 맥스웰의 전자기학이 나오고 그다음에 연력학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20세기 들어오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그다음에 양자역학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력학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일종의 양자역학을 태동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력학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그 엔트로피 이론,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을 가지고 바로 그 어떤 춤추는 별 하나를 분만한다 할 때 그 춤추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엔트로피 감소 현상이고
그러니까 어떤 생명, 우리가 이게 엔트로피 감소는 생명 창조, 생명 창조는 엔트로피 감소고, 그리고 그러니까 생명이 죽는 현상, 생명의 죽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엔트로피 증가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위버맨시를 탄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엔트로피 증가를 시키는 거고, 이것을 탄생시키는 나라고 하는, 이렇게 분만하는 나는 이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엔트로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엔트로피를 증가하는 현상이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것은 그 죽음의 현상으로, 이거는 내 몸 안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엔트로피 감소할 때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가 이게 원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무질서 정도를 표현하는 게 엔트로피라는 거. 무질서의 정도. 그러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러면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건 혼돈 속에 빠진다는 거, 혼돈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고, 엔트로피가 감소한다는 것은 질서화된다고 하는 거죠. 질서화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창조된다는 건 생명이 다시 재구성, 질서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 배우자를 만나서 애를 낳는 것도 그 아이는 엔트로피 감소시키는 거, 새로 자기를 계승시키면서 감소시키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부부는 뭐예요? 엔트로피 증가가 되는, 그러면서 노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현상이 개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버맨시도 어린아이를 자체적으로 영적인 그 아이를 탄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원리가 이제 여기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엔트로피 증가와 엔트로피 감소라고 하는 것이 연력학이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이제 법칙이 되는, 두 번째 법칙. 첫 번째 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두 번째 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인데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제레미 레프킨의 그 엔트로피, 요 양반이 주로 뭐냐면은 이 개념은 결국 자본주의 질서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려면 뭐예요? 지구 파괴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지구 파괴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일어난다. 우리가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건 자본주의 질서를 계속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는 거를 막으려면 뭐예요? 우리가 그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방안이 어질러져. 점점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이사 와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삿짐 정리해 놓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점점 날이 가면 좀 어지러지잖아요. 이렇게 이걸 다시 하려면 다시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청소하는 행위 자체가 뭐예요? 질서 구조로 다시 딱 질서 있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청소할 때 그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질서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려면은 지구 파괴는 과정으로서 일어나는 현상, 이런 현상들을 분석을 한 게 이게 바로 전체적인 이 자본주의적 문명 구조를 엔트로피라는 개념으로 총체적으로 분석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는 그 제레미 레프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적 질서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질서 구조를 탄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극화된 파괴 과정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그 창조를 하려면 파괴가 선제돼야 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의 이때 이 변화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그 일리아 프로고진이라는 사람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비평형 연력학이라는 거, 연력학 중에 이제 비평형 연력학이 이제는 비평형 연력학이라는 걸 이제는 저게 한 사람이에요. 얘가 저게를 이론책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이 양반은 모스크바 태생인데 벨기에 화학자다.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다, 이런 텍스트를 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혼돈 구조가 질서 구조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평형 상태에 도달하려면 비평형 과정이 원래 전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비평형 과정 상태는 이게 혼돈 상태죠. 비평형은 혼돈 상태지. 혼돈 상태인데
자, 우리가 평형으로 갈 때, 평형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멈춰진 평형이 아니고 동적 평형이라는 거야. 동적.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동일한 에너지로 들어오고 나가니까 평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밧줄 타기 할 때 이렇게 뭐 양쪽의 힘의 평형이 있듯이 동적 평형이라는 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한 발 내디딜 땐 뭐 비평형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딱 하면은 또 평형, 또 비평형, 평형, 이렇게 혼돈 상태, 평형 상태, 혼돈 상태, 질서 상태, 혼돈 상태, 질서 상태,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밧줄 타기, 우리가 여기서 밧줄 타기를 한다는 것은 첫 번째 차크라에서 7개 차크라까지 갈 동안에 첫 번째 차크라에서 평형 상태에 있다가 두 번째 차크라로 나갈 때 비평형이 발생하는 거예요. 혼돈이. 그리고 그럼 두 번째 차크라에 또 멈춰. 그게 멈춰 있다는 거죠. 그게 동적 평형 상태죠. 다시 비평형으로 나가서 세 번째 차크라로 가. 세 번째 차크라에 멈춰. 동적 평형.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혼돈과 질서를 계속 해 나가면서 어떻게 에너지 수준을 높여나가는, 우리가 의식 수준을 높여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의 파동 수준을 높여나가면서 의식의 그 파동, 의식 수준의 파동이 높다는 것은 뭐예요? 진동수가 높다는 거죠. 진동수가 높다. 또는 파장이 짧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빛이라 빨주노초 파남부 할 때 그 파장이, 그러니까 파동으로 볼 때는 입자적으로 우리가 광량자가 아니라 입자로 볼 때는, 또 광량자로 볼 때도 그 광량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양자 에너지 양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일 땐 낮고 빨주노초 파남부 할 때 높아지는 거죠. 그 에너지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광량자. 그러니까 이 니체도 나중에 이제는 과학 이론을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이분이 힘의 양자론, 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유고적으로 보면 힘의 양자론, 양자 이론도 이 양반이 좀 고안을 하고 그럽니다.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니체도 나름대로 이거를 이해해 보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 이 양반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에 대한 이론들, 오늘 우리는 뭐 상대성 이론이나 뭐 양자역학까지 다 했으니까 이거로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나름대로 충분하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니체가 지금 하던 시대는, 지금 니체는 가지고 있는 지식이 뉴턴 역학하고 그때 당시에 화학이나 이제 생체 생물학적 이론의 일부만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을 뿐이지, 연력학이라든가 전자계약이라든가 이런 거 깊이 아시는 분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파동이 낮은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진동수가 낮은 수준, 파장이 진폭이 큰 수준이죠. 이 수준에서 점점 올라갈 때 평형 상태에서 비평형, 그러니까 평형도 동적 평형이라는 거죠. 동적 평형. 이것이 이제 일리아 프로고진 같은 분이 연력학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돈으로부터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이 먼저 선재가 돼서 질서 구조가 계속 이렇게 탄생하는 개념. 그러니까 혼돈이 생기고 다시 질서 구조, 그러니까 비평형 상태에서 다시 평형 상태로 가고, 이렇게 비평형 연력학이라는 걸 이분은 이제는 제시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요거를 가지고 이제는 노벨 화학상을 탔어요. 근데 요런 거를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기 우리 몸에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그걸 주천화우 현상이다, 이래. 주천화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하는데 돈다는 거 아니에요. 주천, 하늘을 돈다. 화우, 불. 그래서 여기서 불이 돈다는 거죠. 불이 뭐예요? 열이잖아요, 열. 그러니까 열과 빛이 후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기후, 어떤 거를 절도 있게. 그러니까 이 과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도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이게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은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주천화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그러니까 주천화우라고 하는 마음은 몸에 연력학적 비평형 운동이 있다는 거죠. 운동이 있다. 이것이 바로 혼돈에서 질서로 나가는
운동이다. 그러니까 점점 더 높은 질서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차원의 질서에서, 그러니까 혼돈 구조로 계속 혼돈에서 질서로 나갈 때 질서가 낮은 차원의 질서에서 높은 차원의 질서로 계속 앞으로 나가는,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높은 질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게 빨주 노초 파남 보 해가지고 7가지 색깔, 그리고 우리가 진동수로 따지면 도레미파솔라시도 해서 도에서 시작해서 다시 새로운 도인데, 앞에 도와 뒤에 도는 뭐예요? 한 옥타브 차이가 나는데, 한 옥타브 차이 나는 의식 상승이 나는 겁니다. 이 과정 자체로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니체는 전혀 사실은 연력학이라는 걸, 이 지금 일리아 프로지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것을 혼돈으로부터 질서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그 일종의 그 영향을 끼쳤는데, 이 철학 사상계에도 영향을 줬는데, 이 양반은 1917년에서 2003년까지 사셨으니까 니체는 1900년대 이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런 사상 체계를 접하지 않았지만은, 니체가 이걸 통찰을 해서 이런 춤추는 별 하나를 분만하려면은 자기 내면에 혼돈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요런 개념으로, 마치 비평형 평형, 연력학적 비평형과 평형의 개념으로 요거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니체가 굉장히 통찰력이 엄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무나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뭐 이걸 아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니체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그런 철학 체계가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데, 그 아이디어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한다. 또는 힘의 양자론 같은 거는 양자역학하고 비슷한 개념을 얘기한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는 4가지 힘이 있는데, 그것이 전자계력, 중력, 강력, 양력이 각각 양자거든요. 힘의 양자들이 있거든요. 그 양자들의 상호작용으로 그걸 보손입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들을 설명을 했다고 하는 것이, 니체가 굉장히 엄청나게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니체가 그 현대 사상가들에게 끼친 영향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영향을 또 이제 주는 게 이제 심리학, 심층 심리학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심층 심리학. 그래서 심층 심리학, 우리가 니체가 활동할 당시에는 우리가 그 심리학,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은 이제는 심리적인 어떤 변동성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되는데, 보통 동양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심성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성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유식철학, 불교의 유식철학의 일종의 그 심에 대한 이론, 마음에 대한 이론, 모든 것이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식이라는 게 오직 마음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관련된, 의식에 관련된 학문이 불교에서 유식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나가르주나 용수의 그 공론을 보강하기 위한 하나의 그 무척과 세친이 다시 만들어낸 유식론. 그래서 불교의 양대 철학이 그 나가르주나 용수의 공론과 반야 공론과 그 다음에 무척과 세친의 유식론이거든요. 이것이 2개가 기초가 되는데, 근데 유식론이라고 하는 건 심성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에서 도교 쪽, 이 선도 쪽과 이제 합해서 그러니까 선불이 합해져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원래 유학자들이 이 심성론이 약했어요. 이론적인 체계가 약했는데, 이 유학자들이 그 북송 시대 들어오면서 심성론이라는 걸 이제 그때 주작이라는 걸 만들면서, 이때 심성론, 그러니까 심성론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심성론이다, 심성론이다. 그때 마음, 성, 심성론, 심과 성에 대한 논이라고 하는 거죠. 심과 성. 자, 심성론이라고 하는 것을 체계를 잡아서 심정리, 뭐 성정리, 뭐 이런 그 심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론, 마음을 분석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걸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나오는 게 이기 이론론, 뭐 이기 이원론, 뭐 이런 논쟁이 이제 붙는 거죠. 이 기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실제적인 에너지의 어떤 그 이치, 이 어떤 그 법칙을 법칙 이가 구성이 되면 그 이가 법칙이 어떻게
에너지를 이렇게 컨트롤을 해 나가는 거냐, 이와 그 기는 별개냐, 아니면 이 기를 이가 타고 가는 거냐, 뭐 이런 논쟁들이 여기서 이제는 우리 동양권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서양권에서는 지금 그 뭐냐면은 이때 이 서양권은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와서 서양에서 심층 심리학이 이제는 본격 등장한 거죠. 19세기 말, 그러니까 20세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그 심리학의 그 아버지가 프로이드란 말이에요. 정신분석학. 그러니까 프로이드 심리학의 3단 거장은 이 프로이드, 융, 아들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프로이드가 스승이고 융과 아들러는 제자들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 프로이드, 융, 아들러가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서 이 그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에 관련된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낸 게 이게 1989년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니체가 이분이 190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때 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는 학문,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과학, 우리 오성, 이성에 의한 어떤 그 과학적 어떤 이치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을 과학의 대상으로 삼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성과 이성으로 분석해낼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신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성과 이성이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걸 분석해낼 수 있다. 그래서 정신 분석학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프로이드가 처음 이제 얘기를 한 게, 이 사람이 이제 위대성을 인정받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깊은 무의식의 뿌리를 두고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거를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의 그 무의식의 세계가 현실의 의식 세계를 결정하고 있다고 하는 무의식론이라고 하는 걸 이제는 프로이드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는 우리가 의식이 원초자로부터 초자로 나갈 때에 이 원초자와 초자 사이에 그 자는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체 이론을 여기 똑같이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짐승에서 위버맨시, 그러니까 짐승은 원초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드라고 하는 거죠. 원초자는 이드인데, 그것이 바로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짐승이고, 초자는 뭐예요? 초자는 위버맨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자는 여기 태어난 위버맨시, 초자는 뭐 탄생된 어린아이, 된 위버맨시. 그런데 이렇게 포태돼서 이렇게 나가는 과정은 우리 자신의 자 안에서 이것이 수태돼서 나가는 거니까, 여기는 우리의 자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고가 있는 건데, 바로 이런 원초자와 초자 사이의 자아가 이 두 개의 충돌 사이에서 불균형한 상태에 이렇게 빠질 때에 그 무의식 세계에서의 그것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이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운동이 있는데, 그것이 방어기제. 그러니까 이런 원초자, 초자 사이에 끼어 있는 자아가 불안정 속에서 불안정에 빠질 때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메커니즘이 도는데, 그것을 바로 방어기제라는 개념들로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신분석학이론의 시초가 되는 게 이제 프로이드니, 이게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요소를 지금 프로이드는 뭐예요? 원초자의 성욕.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일종의 이 두 개의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이게 탄트릭 메커니즘으로 성의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프로이드는 너무 아래쪽만 이제 강조를 해서 문제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성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관점의 차이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프로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을 많이 짚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융은 뭐냐면은 융은 프로이드가 너무 이 성룡으로 모든 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인간의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신성으로 독립적인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칼융의 영혼의 지도 여기 이런 책 같은 거 이제 보면은 칼융은 뭐를 주장한 거냐면은 우리의 에고 그러니까 우리의 에고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자기 그러니까 이 에고라고 하는 게 그건 뭡니까? 여기서 우리는 여기를 초자하는 자기예요. 초자가 바로 셀프 자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는 우리 저기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자 에고가 자기 셀프로 나가는 것이다. 근데 셀프는 뭐야? 요 위에 있는 게 셀프니까 결국 셀프가 자기가 자를 유도를 해나간다는 거죠. 자기 인식 과정, 각인 과정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자는 자기를 향해서 유도하고 있는 셀프를 향해서 나가면서 자를 실현해 나가면서 개성을 분화시키고 일자화되는 그 과정으로 이게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자체가 새로운 자기죠. 새로운 자기로서의 위버맨시를 만들어 나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 중에 새로운 자기가 바로 이게 위버맨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자기에 도달했을 때에 그 도달을 된 새로운 자기. 그것이 바로 위버맨시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자기로서의 위버맨시가 구성되는 그 자아의 운동이 어떤 성적인 욕구만으로 그것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원래의 그 운동을 주동하고 있는 다양한 원형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위버맨시의 상은 원형의 아이, 그렇죠? 내면의 아이, 원형의 아이로 표현을 한다는. 그러니까 다양한 그 원형의 구조가 우리 안에서 집단 무의식뿐만 아니라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에도 각인이 됐고 개인 무의식에 각인이 되면서 우리의 의식 운동을 진행을 시킨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겉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페르소나라는 그 가면을 쓰고 살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추동이 되고 있으니까 요런 것들이 개인 의식과 이렇게 집단 개인 무의식의 요게 이제 합해진 게 이제 에고가 되는 거죠. 요게 핵심 이제 에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나가는 거죠. 오늘은 이제 이거에 대한 제가 융에 대한 뭐 집중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이게 대강 이론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에고가 이 셀프로 나가는 것이 그리고 이런 집단 무의식 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프로이드에서 그냥 무의식 개념을 이제 집단 무의식, 개인 무의식 나눠가지고 또 거기에 이제 원형이라는 개념을 넣어가지고 이런 운동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추동이 되고 있다, 계속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걸 페르소나와 세도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건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데 심리학적 이론들이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칼융의 심리학은 이제 분석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들러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아들러라는 사람은 인간에 있어서 개인 심리학을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제 열등감이라는 보잘것없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처음에 말씀대로 인간 무리 대중은 자신이 덧없고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그 열등의식이 있다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자아는 열등의식이 있다고 하는 게 아들러의 표현인데 그건 제가 볼 때 상당히 통찰 있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인간 자신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허무한 존재고 열등한 존재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그 느낌이 있어요. 항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치장을 하고 이렇게 페르소나 이런 가면을 쓰고 자꾸 이렇게 하냐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감추기 위한 거라고, 사실은 방어를 하기 위한 거라고. 자, 그래서 아들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허무하고 보잘것없고 열등하다는 우리 자신의 인식, 이것이 그럼 왜 이런 인간 안에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아들러는 답은 못했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제가 이제 연구한 바로는 제 관점에는 뭐냐면은 이것은 일종의 비교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열등하다는 건 뭔가 비교에서 나오는 건데,
내가 누군가에게 열등감을 느끼잖아요. 그럼 열등감은 그 사람하고 비교한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근본적인 열등감이라고 하나 근본적인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허무함, 보잘것없음. 인간은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잘나게 살아도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명예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는 항상 허무하고 보잘것없음이 있다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그게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 안에 우리 자신의 본성이라는 이게 이제는 융이 그런 걸 잘 분석을 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 자기 셀프라고 하는 본래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완전한 그 촉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본래 셀프라는 입장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 자기 셀프라는 입장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기 셀프는 이거는 완전한 지혜, 영원한 사랑, 무한한 힘, 모든 것이 내 것. 원래 자기 셀프는 원래 이러한 구조의 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인간이 항상 그 자기가 아무리 현실 세계에서 그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도 허무함과 그런 걸 느끼게 되냐? 이것은 근본적인 자기와의 비교 속에서 내가 아무리 지구에서 이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의 근원적인 자기 셀프가 구현되기 전까지는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왜냐면 이 자기 셀프는 원래 완전한 지혜, 영원한 사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생명. 뭐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라는 게 좋겠죠.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이렇게 다 표현이 되는 거야. 이런 완전한 지혜, 그리고 무한한 힘, 그리고 모든 재산이 다 내 거야. 원래. 이 세계가 다 내 거야, 사실. 그렇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원래 이 세계가 다 내 거였다고. 내 거라고, 지금도. 근데, 이것이 현실화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현실이 안 돼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비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아들러가 그것까지 이제 정확하게 통찰은 하지 못했지만은, 융의 이론에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하면 되는데, 이 에고와 뭐냐면은 왜 그런 열등감이 일어나냐면은 에고와 셀프와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으니까 하나가 되려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에고와 셀프는 하나가 되려고 해. 근데 이 차이가 계속 있단 말이야. 있는 한은 계속 그럼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열등감의 본질은 나와 나의 비교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본래의 나와 현실의 나와의 비교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 열등감이 없으면은 이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열등감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버맨시 운동이 진행되려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허무주의, 열등감, 보잘것없음, 그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군중, 무리, 대중이 느끼는 그 교양으로 자기를 채우려는 그 방어기제는 사실 뭐예요? 이런 열등감으로부터 오는 근본적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전성, 불안,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거죠. 교양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 니체가 볼 땐 뭐야? 이것은 이버맨시를 구현하지 않는 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이버맨시를 구현하려고 하질 않고, 교양이라든가 다른 제3의 요소들을 가지고 이런 것을 자신을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거는 인간의 그 종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자기가 그 위버맨시로 되려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기서 오는 그런 걸 이제 보는 거죠, 니체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그 우리의 자기 셀프, 그 완전한 지혜, 영원한 생명, 온전한 사랑, 무한한 힘, 그것을 표상하고 있는 셀프가 우리 안에 심어져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위버맨시가 돼야만 해. 결과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럼 자기 파멸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운동, 그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본래로 영혼회귀로 하나님의 원 영혼회귀하고 있는 이거 안에 그 내재되어 있는 그 속성을 우리가 홀로나가 돼가지고 그걸 이제 홀론홀라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감춰져 있다는 거죠. 본래 면목이 우리에게 씨앗으로 본래 면목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씨앗 속에 감춰져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 씨앗을 심어서 나무가 자랄 때 나무가 그것을 본래 면목을 이렇게 우리 안에 씨앗 속에 있는 잠재력을 다 펼쳐내가는 과정이잖아요. 씨앗의 잠재성을 표출해 나가죠. 그 전개하는 과정이야. 전개하는 과정이 나무가 자라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씨앗의 잠재성을 전개하는 과정이 나무가 자라는 과정은 의식 상승의 과정이지만은 그 씨앗의 잠재성을 다 발현을 못하면은 뭐야? 결국 이 구주 안에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이 구주 안에 다시 빠져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씨앗의 잠재성이 지금 숨겨져 있다는 거지. 그게 자꾸 나오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열등감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잠재적인 게 계속 올라오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과정. 그거와의 비교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이제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이걸 이제는 홀론홀라키라고 하나. 홀론홀라키. 그래서 이 우리가 우리 안에는 홀론으로서의 모든 우리가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에 대한 홀로그램이 씨앗 안에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씨앗의 혼론으로 존재하는데 그 혼론이 펼쳐져 나가는 거야. 근데 혼론 안에 있는 그 요소 중에 핵심적인 요소가 다 펼쳐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혼론이 펼쳐져 나가는 과정이 홀라키고, 그런데 그 내재되어 있는 모든 혼론이 다 드러나는 상태가 드러나서 다시 그 하나의 씨앗으로 재구성이 됐을 때 그거를 위버맨시라고 하는데, 그 잠재성이 다 발현이 안 되면은 결국 이 안에 갇혀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자체를 홀론홀라키 과정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개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를 다양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대사슬이라고 하는 것을 홀론홀라키 과정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분석하는 개념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해 나갈 때 우리는 뭐냐면은 이 한 발 한 발 이렇게 올라 나갈 때 우리는 마치 나무가 자라 나갈 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나무 씨앗은 과거고 이 기둥은 현재고 가지는 미래라고 치면은, 열매와 가지와 열매가 미래라고 치면은 현재가 과거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그걸 뭐라 그래? 현재가 과거를 부정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포버스라고 하는 겁니다. 포버스. 우리가 그 의식성장 단계에서 현재가 과거를 부정한다는 거는 내가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에 나를 억압한다고 하는 거예요. 억압. 또는 제거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병리적 현상이 있다고 하는, 심리적인 병리적 현상 중에 하나가 현재가 과거를 부정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과학적 합리주의 5성과 2성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종교신화적 단계를 부정해버리는 거지. 그거는 저열하고, 증명도 안 되는 헛소리다.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해버리는. 그게 부정이야. 자기 부정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 종교적 단계를 과학합리적 세계가 부정해버리는. 지금이 그런 개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5성, 2성인데, 그 종교 다 헛소리. 그게 증명도 안 되는 얘기 떠버리고 있냐고. 하나님이라는 게 있어? 그런 게 어딨어? 천당 지옥이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신화 종교적 단계를 재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부정해버리고 잘라버리고 무시해버리는, 현재가 과거를 부정하는 게 이제 포버스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타나토스라고 하는 거는, 타나토스라고 하는 특성은 뭐냐면은 이게 병리적 현상입니다. 타노소스는 뭐냐면은 미래를 부정. 그러니까 상승부정이야, 상승부정.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과학합리적 세계에 있는 이 교양을 갖춘 인간들은 뭐냐?
지금 이게 과학적인 법칙에서 모든 게 다 눈에 보이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부지. 또 뭐가 있어? 이런 거죠. 이게 다야. 우리가 위버맨시가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거죠. 위버맨시가 될 이유가 없다. 왜? 위버맨시 증명됐어? 이런 얘기죠. 위버맨시 증명이 됐어?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헛소리야, 다. 그거 옛날 신화 종교하고 비슷하네? 신화 종교적 메커니즘하고 그 아이디어하고 비슷한 아이디어 아니야? 그건 뭐야? 상승부정이지, 상승부정. 다른데, 분명히. 자, 이와 같이, 지금 현대 인류의 그 상황 자체가 이 교양 무리대중의 상태 자체가 어떤 거냐? 사실은 과거 부정하고 퍼버스적이고 그리고 타나토스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내 현재의 그 상태가 영원하고 이 상태가 다다. 이것이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다고 하는 이걸 평온화라고 하는 겁니다. 평온화. 이 상태가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모든 것이야. 더 이상 없어. 과거는 잘못된 거고 과거는 우리가 무슨 마녀 사냥이라고 옛날에 그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때 증명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사람들 홀려가지고 봐봐 이란에 보면은 히잡 쓴다고 해서 갔다가 사람 그게 하면 돼갔어. 그 말은 맞는 거죠. 맞는 거지만은, 그 자체를, 우리의 삶 자체를 다 부정을 해버리면, 그거로서 그렇게 퉁쳐버리고 만다는 거지. 그거에 대한, 왜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걸 다시 재통합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얘기니까 발에다가 없애버리려고 하는, 제거를 하는. 그것은 마치 내가 어렸을 때 부모 속에서 자랄 때 내가 받았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떤 그런 거를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런 부정을 해서 기억 속에다가 파묻어버리는, 억압을 해서 파묻어버리고 내가 살아갈 때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어떤 병리적 현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부정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우리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인류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보이는 지금 이거 너무나 명철한 우리 비행기 타러 난 미사일도 날아가고 또 휴대폰도 쓰고 이런 명철한 과학적 감각 실제의 세계가 너무나 명확한데 증명도 안 되는 위버맨시가 그거 다 헛소리 아니냐. 그런 거는 없다. 그러니까 국으로 잠자코 그런 상승한다느니 빈몸 활성한다니까 다 이렇게 헛소리고 떠들지 말고 이 과학적 세계, 이 명확한 세계 속에서 살아갈 방법이나 생각해라. 그래서 살아갈 방법이 뭐야?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이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거나 이런 거를 제시해 주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없는 거지. 도덕에. 지금 자연 법칙에서 그런 도덕 법칙을 얘기해 주는 게 어딨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양심이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양심대로 살아라. 그런 말도 그게 의미가 없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직 의식이 성숙이 안 된 거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어떻게 보면 철저히 무의미한 세계예요. 그냥 과학의 세계, 감각 실제의 세계일 뿐이야. 무의미한 세계.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기계 하나죠. 기계 하나 로봇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의식을 넣고 살면 돼. 그래 욕망에 따라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도덕이 있고 철학이 있고 종교가 있고 그런 게 다 쓰잘데기 없는 증명도 안 되는 얘기들 가지고 왜 헛소리들이나 한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있어서의 인간의 상으로 볼 때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에고라는 게 이제 살아있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든 보존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고 하는 거지. 그럴 때 할 때 조그만 기반이라도 붙잡고 살아남아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무리군중을 이루게 만들고 그런 현상들로 이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개념이죠. 니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현상들을 좀 더 이제 깊이 이해를 해서 사실은 우리의 과거도 의미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씨앗이 없이 어찌게 나무가 자랄 수 있으며 나무가 없이 어떻게 열매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이 있으니 나무가 있었고 나무가 있어야지 나무가 있으니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앗이 있으니 나무가 있었다고 하는 과거, 씨앗으로서 존재해서 그것이 움터나온 과거가 있었으니까 현재 나무로서의 내가 있는 것이고, 또 나무라고 하는 건 자연의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그런 것이 숙명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거를 다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현재에 머무르는 우리가 감각실제 세계에 우리의 의식이 메모리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상태, 지금 상태가 보면 인류의 상태가 요게 바로 인간 말종의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